안녕하세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처럼 세계 곳곳의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우리나라까지 은행 위기설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면서 부실 위험이 더욱더 커진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난 편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전문가 헥사곤 파트너스의 김영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저희한테 핵폭탄을 던져주시고 네. 가셨는데 좀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대표님도 마음이 좀 좋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도 저희에게 좀 오늘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네. 사실 빈말로라도 좀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볼게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쉽지 않네요. 네, 오늘도 멘탈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그립톡의 마스코트 있죠? 우리 깔짝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이 너무 주제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제가 좀 멍 때리다가 갔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 얘기니까. 부동산 시장인 만큼 큰일 초집중해서 났어요. 네. 오늘도 네. 멍 때리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정신 바짝 붙들어 매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럼 정신 바짝 붙들어 매고 그립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은 그립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갈 길이 먼 만큼 저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집값이 좀 하락한 상황일 때 그럼 뭐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떻게 좀 좋은 빛이 있을까요? 아니면 네, 무주택자들한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오는 거죠.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면 네. 그때 되면 금리도 좀 낮아질 거고 것이고. 대출 규제도 많이 풀릴 거기 때문에 아마 집 사기 좋은 시기가 한 내년 하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깔짝남 좀 솔깃하세요? 네. 내 내년 집 하반기 마련이- 매물. 여러분들 네. 다들 무주택자들은 내년 하반기 꼭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경제 위기를 논할 때 가계부채를 빼놓을 수 없다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체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죠. 네. 전세 보증금은 가계부채에 안 잡히거든요. 다른 나라는 없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가계부채에 잡혀야 돼요. 그게 1,000조거든요. 그걸 합치면 가계부채가 거의 3,000조에 달해서 GDP 대비한 GDP의 1.5배, 150%죠.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전세 보증금 이런 거의 1,000조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 가계부채로 잡혀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계부채와 이 부동산의 좀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집 살 때 내 돈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내 돈에다가 네. 이제 은행에서 은행 돈이죠. 주담보를 네. 땡겨서 네네. 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집을 살 때 부채가 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양해성경 관계를 갖는 거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또 부동산 값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또 가계부채 늘어나고 서로 양해성경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와 지금 부동산 이렇게 상관관계 살펴봤는데 가계부채와 좀 전세의 관계는 어떻게 네네. 될까요? 전세도 지금 예전에는 전세는 자기가 모은 돈 가지고만 들어갔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네, 전세가 맞아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것도 역시 양해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가계부채 그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나야 또 전세값도 오르고 또 전세값이 오르면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중에 주범 중에 하나가 전세자금 대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너무 막 많은 그러니까. 정보를 보니까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 저희가 살짝 리액션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깔짝대지 못하고 있어요. 네. 물려가지고. 네. 아니 근데 대표님 제가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알아볼 수밖에 없고 한데 매매가랑 전세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직 답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좀 어렵죠. 네. 근데 보통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매매가랑 왜냐하면 전세가는
매매가가 막 오를 때는 사람들이 전세로 살지 않고 집을 살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럼 전세가 이제 인기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가고 또 매매가가 떨어질 때 지금처럼 이제 좀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그래요. 다 전세로 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원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2018년 이후에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한도를 확대해 주면서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엄청나게 같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한 2, 3년 동안 동시에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동시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꺼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꺼지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이상현상인 거네요. 그렇죠. 처음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전세가가 같이 꺼진다는 거는 비싼 금액의 전세를 놓은 집 주인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큰 타격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걸 역전세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2년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2년 전에 전세 가격 대비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간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을 뭔가 보충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매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전세가보다 결국 내려가게 되는 상황도 올 또 것 생길 수 같은데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장 최악인 경우인데요. 그걸 깡통 전세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역전세하고는 다른 말이죠. 네네. 깡통 전세인데 그거는 매매가 자체가 전세가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네. 집을 팔아도 전세를 다 못 돌려주잖아요. 이게 집을 팔았는데 도리어 빚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네.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나 그런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전세를 구하는 게 위험할까요? 네, 지금은 전세 보증금이 터지는 과정이라서 네. 지금은 전세에 가는 게 너무 좀 위험한 상황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전세보다는 이제 지금 월세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맞아요. 오히려 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 지금 당분간은 뭐 월세를 좀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네. 같아요. 자, 지금 대표님께서 부동산 버블이 빠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의 크기는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버블의 크기는 뭐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90년대 일본? 네. 일본이 이제 부동산 버블 붕괴로 거의 나라가 망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수준이에요. 그 금액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이 주택만 따져서 6천조 정도 되거든요. 네. 6천조면 GDP의 3배 정도 되죠. 네. 그 다음에 토지까지 다 해서 부동산 전체로 하면 한 1경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의 버블이 생겨 있나 해보면 그게 3천조 가까이 돼요. 버블만. 네, 버블만. 깔짝만 좀 살짝 늙은 것 같은데 그 사이. 아니, 감이 안 잡혀요. 몇 천조, 뭐 3천조면 네, 우리나라 경 단위 나오니까. GDP의 1.5배죠. 1.5배. 3천조 정도가 꺼져야지 적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3천조가 꺼지는데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근데 일본도 버블이 꺼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 그 정도 누워 있어야 될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이 아니라 사실은 30년이죠. 예, 30년인데. 잃어버리는 30년. 네. 근데 그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은 내수 중심의 경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충격이 전체 산업 충격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충격이 갔다면 우리나라는 내수 비중은 30%, 수출이 70%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은 있어요. 예. 네, 대표님 그러면은 네. 일본이랑은 굉장히 비슷한 길을 걷고는 있지만 네. 일본만큼 길지는 않을 것이다. 네,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장기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럼 만약에 이 버블이 끝끝내 이제 꺼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까요? 그 버블의 아까 크기가 3천조라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꺼지게 되면 GDP의 거의 1.5배 가까이가 이제 부가 사라지는 거라서 중산층이 무너지겠죠. 양극화가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극화가 아마 이제 좁히기 힘들 정도로 심한 양극화가 생겨서 그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중산층이 좀 탄탄해야 뭐 나라가 좀 부강하다,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도 있는 만큼 갈수록 이게 뭔가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는 것 같아서 참 여러모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구조를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좀 이렇게 부동산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치명타를 정부도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뭐 손을 쓰고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을 막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격 하락 속도를 좀 둔화시키고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늘어나야 네. 지금 미분양 때문에 난리잖아요. 맞아요. 미분양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야 부동산 PF 터지는 것도 막고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이제 대출 한도를 많이 확대도 해주고 대출 규제도 확대하고 있죠.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40조 정도를 넣어줬죠. 네. 마중물로 넣어줬는데 지금 현재 효과는 별로 없어요. 지금 이게 그것 때문에 뭔가- 살짝 둔화됐다가 네. 그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마 이번 달 다 네. 소진될 것 같은데 네. 다 소진되고 나면 다시 제 갈 길을 가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급한 생각하고 불을 있습니다. 좀 끄려고 이런저런 대책은 세우고 있는데 네. 뭔가 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안 되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사실 가격 하락을 막기는 어려워요. 어려워. 예, 어떤 대책을 써도 좀 막기는 어렵고요. 지금 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온갖 규제를 다 해도 결국 올라가잖아요. 결국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막는 것보다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 자금을 좀 모아서 이제 결국은 중산층 파산도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가게들이. 네. 파산하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재원으로 써야지 이걸 막기 위해서 가격 하락 막기 위해서 재원을 다 써버리면 네. 나중에 막상 터졌을 때 이 중산층이 완전히 그냥 뭐 파산해서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에 자금을 투입할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이 미분양을 좀 잡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용을 쓰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확실하게 뭔가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약간 절망적인 소식들 좀 나누고 있었는데 좀 좋을 때 불러주세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뭐 경제도 그렇고 네. 부동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한 지가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네. 제가 IMF도 겪고 네.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는데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지금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구조적인 거라서 그래서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깔짝남은 오늘 어떠셨어요? 뭐 워낙 우리 실생활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네, 조금 내용이 무겁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세계 경제 그리고 국내 경제에 대해서 좀 찬찬히 짚어주신 김영근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깔짝남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좀 암울하진 않았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련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암울하긴 했지만 유익한 내용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저희 그립톡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립톡은 저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